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1780도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 국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2년간 동맹국의 무기 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의 절대 시스템에 사상 초유의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580억 달러 규모의 중동 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한국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미국의 방산 카르텔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파격적인 공동 개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크 핸더슨,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 그러니까 DSCA라고 불리는 곳에서 32년간 동맹국 무기체계 평가관으로 근무해 온 사람입니다. 제 직함이 좀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도장을 쾅 찍어주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여러분은 비행기를 탈 수 없죠. 제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다만 여권 대신 전투기가, 공항 대신 전 세계 무기 시장이 제 관할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동맹국이 전투기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 비행기 안에 미국산 엔진이 들어갔든, 미국산 볼트가 하나 박혀 있든, 심지어 미국산 접착제가 한 방울이라도 묻어 있으면 반드시 제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가 승인 도장을 찍으면 그 전투기는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지만 제가 고개를 한번 가로젓는 순간 수십조 원짜리 계약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워싱턴의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펜타곤 3층 서쪽 복도 끝자락에 위치한 제 사무실의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 위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은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갓 내린 아메리카노에 뜨거운 김을 호흡 불어가며 사무실 정면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전자, 현황판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현황판에는 미국의 동맹국 37개, 나라가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무기체계의 심의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초록색 불이 들어온 칸은 제가 승인 도장을 찍어준 건, 빨간색은 제가 불어한 건, 그리고 노란색은 아직 제 책상 위에서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건이었습니다. 37개국의 운명이 이 현황판 위에서 제 손가락 하나에 의해 초록과 빨강 사이를 오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 거대한 통제의 권력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칸은 제 현황판에서 가장 자주 깜빡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을 아주 특별하게 아끼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37개 동맹국 중에서 한국만큼 말을 잘 듣고 서류를 깔끔하게 제출하며 무엇보다 납기일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는 모범적인 파트너를 저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방산 업체들은 우리가 엔진과 핵심 부품을 보내주기만 하면 그들 특유의 무서운 속도와 디지털 시스템을 가동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번듯한 전투기를 조립해냈습니다. 유럽의 게으른 공장들이 2년 걸려 만들 비행기를 한국은 단 8개월 만에 뚝딱 찍어내더군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FA-50이나 KF-21 같은 훌륭한 전투기를 척척 만들어낸다 해도 그 비행기의 심장부에는 언제나 우리 지휘의 엔진이 박혀 있었고 그 엔진 위에는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중동의 부자 나라들에게 수십조 원어치 전투기를 팔고 싶어 안달이 나도 제가 사무실에서 커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젓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동맹 관리의 세련된 기술이라고 불렀지만 솔직한 술자리 표현으로 바꾸자면 한국은 우리가 깔아놓은 판에서 하청업체처럼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더 들이켜며 현황판의 한국 칸을 바라봤습니다. 노란색 불이 2개 깜빡이고 있더군요. 한국이 또 어딘가에 전투기를 팔겠다고 심의를 요청해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한국. 너희는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조립이나 해. 심장은 우리가 넣어줄 테니까. 그것이 바로 32년째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제가 굳건히 믿어온 세계 질서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전투기 엔진이라는 것이 왜 그토록 만들기 어려운 물건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하 50도의 꽁꽁 언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
그걸 내부에서 1780도의 지옥불로 태워 총알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뿜어내는 기계입니다. 마치 냉장고 안에 용광로를 집어넣고 그 용광로가 절대 냉장고를 녹이지 않도록 버티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이란 말입니다. 이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4곳뿐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이 4나라 중에서도 최첨단 전투기에 들어가는 5세대급 엔진을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과 영국뿐이었죠. 인도 같은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인도는 무려 4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허공에 쏟아부으며 자체 엔진을 만들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 마법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금도 러시아와 미국의 엔진을 구걸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진심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3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국산 엔진 개발 사업에 3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며 옆자리 동료인 브라이언의 어깨를 툭 치며 킥킥거렸죠. 브라이언, 한국이 독자 엔진을 만들겠다는군. 3조 8천억이래. 인도가 43년 동안 우리 돈으로 200억 달러를 태우고도 실패한 그 엔진을 한국이 만든다고? 비유를 하자면 동네 자전거 수리점 주인이 느닷없이 우주왕복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지 않나? 브라이언도 실소를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국이 조립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건 인정하지만 엔진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그건 단순히 금속을 잘 깎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실패 데이터와 소재 기술의 축적이 필요한 건데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황판을 가리켰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한국이 엔진을 만들든 로켓을 만들든 그 안에 우리 기술이 한 톨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다시 내 도장이 필요해지니까 결국은 이 책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왜 그토록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과거의 완벽한 성공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기술 강국이었던 일본은 어느 날 갑자기 자체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큰 소리를 쳤죠. F이라는 이름의 전투기였습니다. 일본 특유의 정밀한 탄소 섬유 기술과 공기 역학 설계는 솔직히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미국은 그런 일본을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요리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기술을 도와줄 테니 공동 개발을 하자며 천사처럼 다가갔죠. 그리고는 일본의 우수한 기술 데이터와 천문학적인 개발비만 쏙쏙 빨아먹은 뒤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엔진 기술과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블랙박스로 단단히 잠가버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돈은 돈대로 쓰고 기술은 기술대로 뜯기고 아직까지도 스스로 전투기 하나 띄우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완벽했던 일본 길들이기 작전을 자랑스러운 교본처럼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용을 써봐야 결국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최소한 자체 소재 기술이라도 있었지만 한국은 엔진의 심장 부인 터빈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초내열 합금 소재조차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가진 최강의 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ITAR, 국제무기거래 규정이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법적 그물망은 제가 직접 동아시아 적용, 가이드라인을 보강하는 데 참여했던 자랑스러운 작품이기도 했죠. 이 규정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단 1%라도 포함된 무기는 그것이 볼트 하나든 소프트웨어 코드 한 줄이든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지구상 어떤 나라에도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촘촘한 그물망 덕분에 한국이 아무리 기가 막힌 전투기를 만들어봐야 그 안에 들어간 지 엔진 하나 때문에 영원히 제 도장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완벽한 생태계라고 불렀죠.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미국이 있고 그 아래에 동맹국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아름답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독자 엔진 개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커피잔을 입에 대고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령 10년 후에 한국이 기적적으로 엔진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 엔진 안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초미세 부품 중에 우리 미국의 원천 기술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32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켜온 철옹성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평화롭고 오만했던 제 월요일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고 제 밑에서 7년째 한국 담당 실무를 맡고 있는 사라 첸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라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덕분에 한국방위사업청과의 연락 창구를 담당하고 있었죠. 국장님, 오늘 아침에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수출심의 요청 서류가 들어왔는데요. 별일 아닌 듯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수출심의 서류가 날아오는 건 한 달에 서너 번은 있는 지극히 루틴한 업무였으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모니터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거기 놓고 가. 점심 먹고 볼게. 하지만 사라는 문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더군요.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에 차분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두 눈이 무언가에 심하게 동요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점심 먹고 볼 서류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셔야 합니다. 사라의 목소리에 섞여 있는 묘한 긴장감에 저는 비로소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뭔데 그래? 한국이 또 어디에 FA50을 팔겠다고 심의를 넣은 건가? 저는 건성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죠. 화면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표준 양식의 수출심의 요청서가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KF-21 블록 3 전투기의 중동 지역 수출을 위한 미국 측 사전 심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평범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서류의 하단에 있는 핵심 체크 항목란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제가 32년간 수만 건의 서류를 처리하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 바로 그 칸이었거든요. 미국산 부품 및 기술 포함 비율이라고 적힌 항목 바로 옆에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읽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칸에 적혀 있는 숫자는 32년 근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저히 존재해서는 안 되는 숫자였으니까요. 0%. 미국산 부품 포함 비율이 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0%였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쿵 하고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32년간 제 책상을 거쳐간 수만 건의 수출심의 서류 중에서 미국산 부품 비율이 0%인 서류는 단 한 건도, 진짜 단 한 건도 존재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라, 이거 오타 아니야? 시스템 입력 오류 아닌지 한국 쪽에 다시 확인해봐. 제 목소리가 본인도 모르게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미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2번 확인했어요. 오타가 아닙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국제협력과에서 공식 확인해줬습니다. KF-21 블록 3에는 미국산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저는 잠시 멍하니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0%라는 그 두 글자가 마치 제 관자놀이를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기이한 두통을 유발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산 부품이 0%라는 건 아주 단순하지만 끔찍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전투기의 수출에 내 도장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서류의 첨부 파일 탭을 열어젖혔습니다. 기술 사양서, 부품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붙어 있는 두툼한 PDF 파일 하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F-21 블록 3 탑재 독자 엔진 핵심 성능 데이터 요약본.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파일을 터치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도표와 그래프와 시험 영상 캡처가 빼곡하게 들어찬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그 첫 페이지 상단에 굵은 빨간 글씨로 박힌 숫자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터빈 입구 온도 1780도. 내열 테스트 최종 결과 통과. 핵심 소재 국산화율 100%. 그 순간 제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진공 상태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맛있게 마시던 아메리카노의 향기가 코끝에서 사라지더니 대신 형용할 수 없는 쇳내 같은 것이 목 안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780도라는 온도가 얼마나 미친 수치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쇠가 물처럼 녹아내리는 온도보다 수백 도나 높은, 말 그대로 지옥의 한가운데에서도 버텨야 하는 기술이었거든요. 사라, 이거 시뮬레이션 수치 아니고 실물 테스트 결과라는 거야?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첨부된 영상 파일을 보시면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실험장에서 촬영된 실제 테스트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고서 뒷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저는 거칠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고서의 12페이지에 있는 표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KF-21 블록 3에 통합된 무장 체계 목록이었는데 거기에 적힌 이름이 제 뒷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0대0 미사일 MBDA 미티어 통합 방식 독자 미드웨어 아키텍처 분리 지연 시간 0.08초 미국산 소프트웨어 코드 포함 여부 없음. 미국의 암람 미사일이 아닌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을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로 통합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3년 전에 제가 직접 한국 FA-50의 폴란드 수출건에서 암람 미사일 탑재를 불허했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 2번 다시 우리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전투기에 제대로 된 미사일을 달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울면서 매달리는 대신 다른 문을 찾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로 완벽하게 통합까지 맞춰버리면서 말입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사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국산 부품 0%, 1780도 독자 엔진, 유럽 미사일 독자 통합.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32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철옹성의 논리에 섬뜩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서류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한국은 더 이상 제 도장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그 위대한 결제, 도장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그저 아무 쓸모도 없는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었죠. 아니야.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다시 집어들었지만 차가워진 커피는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32년 커리어의 가장 평화로웠던 월요일 아침이 이 한 장의 서류로 인해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라, 당장 CIA 기술정보국에 연락해.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크로스체크를 요청해야겠어. 그리고 법률팀에도 연락하고 만약 한국이 우리 기술을 몰래 빼돌린 거라면 국제소송을 준비해야 하니까. 저는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지만 커피잔을 내려놓는 제 손끝이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서 창피할 정도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황판 위에 한국 칸에서 깜빡이는 노란 불빛이 처음으로 저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CIA 기술정보국에 크로스체크를 요청한 직후 저는 사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0%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32년간 제 책상을 거쳐간 수만 건의 서류 중에서 미국산 부품 비율이 가장 낮았던 건이 뭐였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크피르 전투기가 17%였고 스웨덴의 그리펜이 23%였습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제 사무실에서는 대단한 독자 기술력이라며 감탄하던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0%라니 그건 수치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허락 따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차갑고 명확한 독립선언이었단 말입니다. 사라에게 CIA 크로스체크를 요청한 지 정확히 4시간 37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제 보안 단말기에 최상위 기밀 등급의 파란색 봉투 아이콘이 떴죠. CIA 기술정보국 부국장이 직접 서명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발 오류이길, 한국 측의 허풍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검증 결과 요약.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KF-21 블록 3 기술 데이터는 사실로 확인됨. 정찰 위성 감시 영상. 한국 내 협력정보원 3중 교차 검증 완료. 저는 이를 악물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실험장을 정찰 위성으로 촬영한 적외선 열감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거대한 실험용 터빈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주변의 열감지 수치가 선명하게 178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 한국 측이 개발한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방식은 기존
미국 및 영국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음.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존 우리 미국과 영국의 터빈 블레이드, 냉각 방식은 레이저로 금속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공기를 분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 지휘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보유한 원천 특허는 수천 건에 달했고, 어떤 나라든 이 방식을 따라 하려면 반드시 우리 특허망에 걸리게 되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두 번째 족쇄였습니다. 그런데 CIA 보고서의 다음 문단이 그 두 번째 족쇄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한국 측은 레이저 천공 방식 대신 최첨단 3D 메탈 프린팅과 세라믹 복합재 기술을 융합하여 인간의 모세혈관과 동일한 구조의 생체 모방형, 냉각 유로를 금속 내부의 통째로 인쇄하는 방식을 개발함. 이 방식은 기존 미국 특허를 일절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열효율 면에서 기존 방식 대비 35% 이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저는 보고서를 읽다 말고 허공을 향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세혈관이라고요? 인간의 피가 흐르는 그 모세혈관의 구조를 금속 안에 그대로 복제해 넣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레이저로 직선 구멍을 뚫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직선 도로를 뚫고 있는 동안 한국은 혈관처럼 구불구불한 고속도로를 3D 프린터로 찍어내 버린 셈이었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문장이 보고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독자 엔진 기술은 미국의 원천 기술 체계를 우회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술 패러다임으로 도약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미국 측의 기술 유출 주장이나 특허 침해 소송은 성립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성립 불가능. 그 네 글자가 제 고막을 철퇴처럼 때렸습니다. CIA가 직접 확인해 준 겁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친 것도 아니고 우리 특허를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저는 보안 단말기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제 창백해진 얼굴이 검은 유리면에 유령처럼 비쳤죠. 인도가 43년을 매달리고도 실패한 그 기술을 한국이 불과 7년 만에 해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기술을 새로 만들어버렸다는 것. 그건 마치 우리가 열심히 말을 타고 달리는 동안 한국은 자동차를 발명해버린 것과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사무실 벽의 현황판에서 한국 칸의 노란 불빛이 여전히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이제는 마치 폭탄의 타이머처럼 불길하게 깜빡이는 것만 같더군요. CIA 보고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서류의 다음 항목으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사일 통합 문제였죠. 솔직히 말하면 엔진보다 이쪽이 제 심장을 더 깊게 후벼 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3년 전 제가 직접 내린 결정과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경공격기 FA-50을 폴란드에 수출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을 때의 일이었죠. 계약 규모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급 수출건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 전투기에 우리 미국의 최신의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을 장착해서 폴란드에 납품하겠다는 심의 요청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불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복잡한 기술 이전 규정을 내세웠지만 솔직한 속내는 달랐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너무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미국보다 가격은 절반이면서 납기는 3배나 빠르고 성능까지 준수하니 전 세계 중소 국가들이 줄을 서서 한국 비행기를 사겠다고 난리였단 말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보잉, 로키드 마틴과 함께 밀어붙이려던 T-7A, 레드호크 훈련기의 수출 시장이 한국한테 몽땅 빼앗길 판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 전투기의 손발을 묶어버리기로 했던 겁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된 미사일을 달 수 없으면 결국 날아다니는 깡통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불어 도장을 찍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러면 한국은 또다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미사일 좀 팔아달라며 사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사정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했냐고요? 유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는 듯. 한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고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인 MBDA 미티어를 덥석 계약해 와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저도 예상했었습니다. 미사일을 사오는 건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투기에 미사일을 다는 건 단순히 볼트로 조여서 매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의 두뇌인 항전 시스템과 미사일의 두뇌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표적 정보를 주고받고 최적의 발사 타이밍을 계산하고 분리 순간의 공기역학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삼성 갤럭시 폰에 아이폰 전용 앱을 설치해서 단 한 번의 버그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운영 체제가 완전히 다른 두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중간, 다리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보통 이런 작업은 원래 미사일을 만든 나라의 기술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마저도 최소 5년에서 8년은 걸리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미티어를 사와도 어차피 통합에 실패하거나 최소한 10년은 허우적거릴 거라고 코웃음을 쳤었죠. 미국의 도움 없이 이종 무기, 세계 통합을 성공시킨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정도가 유일했고, 그마저도 7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서류에는 통합 완료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걸린 시간은 고작 2년 3개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저는 서류에 첨부된 기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통역을 부탁하는 대신 아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버렸더군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오픈 아키텍처 미드웨어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어떤 나라에서 만든 미사일이든 어떤 규격의 레이더든 마치 만능 통역사처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번역해서 전투기의 두뇌에 전달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의 분리 지연 시간은 0.08초. 이건 미국의 암람 미사일을 F-35에 통합했을 때의 수치인 0.12초보다 오히려 빠른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유럽산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가 갑자기 목을 조이는 것 같아 매듭을 거칠게 잡아당겨 느슨하게 풀어버렸죠. 3년 전에 제가 불어 도장을 찍으며 쾌재를 불렀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손발을 묶었다고 자부했던 바로 그 결정이 지금 와서 보니 한국에게 독자 기술을 개발할 동기를 선물해 준 꼴이 되어버렸다는 씁쓸한 깨달음이 목 안을 태웠습니다. 내가 문을 닫으니까 한국은 더 좋은 문을 만들어 버렸구나. 저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창밖에 포토맥 강 위로 겨울 햇살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이 제 눈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2년의 경력이 길러준 생존 본능이 마지막 카드 하나를 꺼내 들게 만들었거든요. 바로 특허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독자 엔진을 만들고 미사일을 통합했다 해도 전투기 엔진이라는 물건은 수만 개의 초미세 부품으로 이루어진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그 수만 개의 부품 하나하나에 미국과 영국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원천 특허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죠. 터빈 블레이드의 곡률 설계, 연소실의 공기 흐름 패턴, 베어링의 윤활 방식, 노즐의 가변 각도 제어까지 이 촘촘한 특허의 그물망을 완벽하게 피해가면서 전투기 엔진을 만든다는 건 빗방울 사이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걸어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즉시 펜타곤 법률자문실의 수석 변호사인 데이비드 로스를 호출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국제무기특허 소송 분야에서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과거에도 동맹국이 미국 기술을 몰래 복제했을 때 수십 건의 소송을 승리로 이끈 전문가였죠. 데이비드, 한국의 KF-21 독자 엔진건을 봤나? 특허 침해 가능성을 긴급으로 분석해줘. 엔진 내부 구조, 소재, 냉각 방식, 연소 시스템 전부 다 뒤져봐. 우리 지휘와 프렛 앤 히트니의 원천 특허를 단 1%라도 건드린 게 있으면 즉시 국제 소송을 준비하겠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률팀 전원을 비상 소집했습니다. 15명의 특허 전문 변호사와 7명의 항공, 우주공학 자문위원이 24시간 체제로 한국의 엔진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이 한국 엔진의 약점을 찾아내 미국 특허에 한 발이라도 걸리는 지점을 발견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일단 특허 침해가 하나라도 나오면 국제항공재판소에 소송을 걸고 한국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킬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데이비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크, 잠깐 내 사무실로 와줄 수 있나? 중간 보고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에서 승리의 기색 같은 건 털끝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가라앉은 톤이었죠. 불안한 예감을 안고 법률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데이비드의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수백 장의 특허 도면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측 엔진의 내부 구조 단층 촬영 이미지와 미국 측 특허 도면이 나란히 비교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더니 레이저 포인터로 두 개의 이미지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마크, 결론부터 말할게. 특허 침해를 찾을 수 없네. 저는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척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수만 개의 부품 중에 하나도 안 걸린다고? 데이비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왼쪽은 우리 지휘의 F414 엔진 터빈 블레이드 냉각 시스템 특허 도면이야. 보다시피 레이저로 직선형 미세 구멍을 뚫어 외부 공기를 분사하는 방식이지. 우리가 보유한 이 분야의 원천 특허만 2,300건이야.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오른쪽 이미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측 엔진의 동일 부위 단층 촬영이야. 저는 오른쪽 이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뒤통수를 무거운 것으로 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왼쪽 미국 특허 도면의 냉각 구멍들은 직선으로 반듯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한국 측 이미지 속의 냉각 유로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무잎의 연맥처럼 혹은 인간의 혈관 분포도처럼 유기적이고 복잡하게 뻗어나가는 그물망 구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예 다른 물건이야, 마크. 우리가 직선 구멍을 뚫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금속 내부에 인간의 모세혈관을 통째로 심어 넣은 거야. 3D 메탈 프린팅으로 이런 구조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우리 기술, 자문위원들도 처음 보는 수준이래. 데이비드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변호사 15명이 밤을 새워서 한국 엔진의 모든 구성 요소를 우리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어. 터빈 블레이드, 연소실, 압축기, 노즐, 베어링, 윤활 시스템 전부 다. 결과는 침해율 0%. 한국은 우리 특허를 우회한 게 아니야. 아예 밟지도 않았어. 완전히 다른 도로를 새로 깔아버린 거지.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다리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허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다음 말이 제 무릎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마저 완전히 빼버리더군요. 그리고 마크, 상황이 더 나빠. 한국 측이 이 생채모 방형 냉각 기술과 3D 메탈 프린팅 양산 공정에 대해 이미 글로벌 특허를 선점했어. 미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의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두산, 에너빌리티 공동 명의로 등록된 특허가 무려 1,400건이야. 1,400건이라는 숫자에 저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지휘의 터빈 냉각 관련 특허가 2,300건인데 한국이 불과 몇 년 사이에 1,400건을 쌓아 올렸다고요? 데이비드가 안경을 벗으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소송을 걸면 우리가 진다, 마크. 아니, 소송을 걸 근거 자체가 없어. 만약 억지로 소송을 강행하면 오히려 법정에서 21세기 기술로 20세기 특허권을 주장하는 꼴이 될 거야. 전 세계 방산업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건 우리 쪽이야. 저는 법률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장도 안 통하고 특허도 안 통하고 32년간 철옹성이라 믿었던 두 개의 기둥이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전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제 구두 뒷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공허한 울림이 마치 텅 빈 관 뚜껑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특허라는 최후의 카드마저 꺾여 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정치적 압력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독자 노선을 걸어간다 해도 결국 전투기를 팔려면 구매국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을 가진 무기 구매자들은 중동의 산유국들이었죠.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의 충성 고객이었습니다. 석유달러로 우리 F-35와 F-15를 수십 대씩 사가면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유지해왔으니까요. 설마 중동의 왕족들이 미국 펜타곤의 눈치를 무시하고 한국 비행기를 사겠다고 나서진 않겠지. 그건 국제 외교의 기본 룰을 깨는 거잖아.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책상 위에 쌓인 정보 보고서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봐야 결국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워싱턴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리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때 제 책상 위에 빨간색 보안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부다비, UAE 국방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핸더슨 국장,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부다비의 칼리드 소장입니다. 칼리드 알 만수리 소장, UAE 공군 전력획득사령부의 책임자로 지난 10년간 제가 직접 관리해 온 VIP 고객이었습니다. UAE가 F-35 도입을 검토할 때 제가 직접 아부다비를 방문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죠. 칼리드, 반갑네. 무슨 일인가? 저는 최대한 여유로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불안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국장,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UAE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F-35 도입 계약의 일시 보류를 공식 통보하기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일시 보류?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F-35 계약이면 230억 달러짜리 초대형 건이었습니다. 칼리드, 무슨 문제가 있나? 기술 이전 조건이 마음에 안 드나? 가격 재협상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네. 저는 당장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말까지 입 밖에 내뱉을 뻔했습니다. 32년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고객에게 구걸하는 듯한 수치심이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죠. 가격이나 기술 이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저희는 한국의 KF-21 블록 3를 우선 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이 솔직히 말해 귀국의 제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된다고요?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와 한국산 전투기를 비교한다고요? 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의 대답은 차갑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전투기를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국의 영공을 자국의 판단으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F-35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레이더 코드 하나를 바꾸려 해도 워싱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폭탄을 장착하려 해도 펜타곤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조차 미국 기술자가 와야만 가능하죠. 저희가 산 건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의 리모컨이 달린 장난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좌절이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F-21 블록 3는 다릅니다. 100% 독자 엔진, 독자 항전 시스템, 독자 미사일 통합 플랫폼. 미국의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ITA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면 그 순간부터 100% 저희 겁니다. 소프트웨어 코드까지 전부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40년간 저희에게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제안이죠. 저는 수화기를 쥔 손이 축축하게 젖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칼리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야드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도 한국과 이미 접촉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국장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수화기를 거치대에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들고 있었습니다. 230억 달러짜리 UAE 계약이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까지 한국에 접촉했다는 소식. 이 두 나라만 합쳐도 전 세계 무기 수입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슈퍼바이어들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정보 분석 시스템을 여러 중동 지역의 최근 무기 도입 동향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결과에 저는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UAE와 사우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까지. 걸프만 6개국이 일제히 한국 방위사업청과 비밀 접촉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 보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총 추정 규모가 580억 달러. 580억 달러라는 숫자가 제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우리 미국 방산업계가 지난 5년간 중동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도장을 거치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벽면의 현황판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칸의 노란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 옆에 중동 국가 칸들에서 하나둘씩 초록색 불이 꺼지고 빨간색도 아닌 아예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색은 심의 철회를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심의가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제 도장이 필요 없는 거래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황판 앞에 선 채로 무력하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이탈 소식에 멘탈이 산산조각 난 상태에서 그날 오후 제 보안 이메일에 한 통의 정보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의 방산 무관이었죠.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독자 엔진 기술 브리핑 공식 요청.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역사적으로 가장 첨예한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더더욱 서로를 의식하며 절대 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어 온 라이벌이죠. 그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다는 건 복싱 챔피언이 자기가 눕힌 도전자에게 주먹 쥐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지만 핵심인 엔진 부문에서 여전히 독자 기술 확보의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거 1990년대 F2 공동 개발로 미국의 핵심 기술을 뜯긴 트라우마가 아직도 생생했던 일본으로서는 또다시 영국에 종속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죠. 그런 일본의 눈에 한국이 미국의 통제망을 완전히 뚫고 독자 엔진을 완성한 것은 가히 충격이자 희망이었던 겁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이 보고서에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엔진 기술이 아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우리 일본도 3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국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세게 주물렀습니다. 일본까지 한국 편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길들였던 바로 그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따라가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이건 단순한 무기거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동맹국, 기술 종속 시스템 자체에 균열이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최악의 소식은 그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저를 사라가 다급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국장님, 국방정보국 DIA에서 긴급 분류 보고서가 왔는데 이건 국장님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사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보안 단말기를 열었죠.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미국 차세대 6세대 전투기 엔진 글로벌 공급망 취약점 분석. 기밀 등급은 최상위 레벨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미국 차세대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 NGAD의 엔진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미래 항공 전력의 핵심이자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되는 국가 안보의 생명줄이었죠. 보고서는 NGAD 엔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이 팍 하고 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6세대 전투기 엔진의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초정밀 티타늄 알루미나이드 합금. 이 소재를 원자 수준의 정밀도로 단조 가공할 수 있는 초고압 스마트 프레스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수율 99%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자동화 공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한 곳이라는 분석 결과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의 오래된 오하이오 주 공장들은 이미 10여 년 전에 이 특수 소재의 제조 인프라를 노후화로 상실했고, 미국 방산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그 생산을 해외에 위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의 하나와 두산이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고들어 글로벌 공급의 독점적 위치를 확보해버렸다는 것이 DIA의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적힌 한 문장이 제 시선을 모처럼 관통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대한 해당 소재의 공급을 중단할 경우 미국 내 대체 생산 시설 가동까지 최소 36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은 물론 기존 F-35 성능 개량 사업까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됨. 36개월. 3년입니다. 한국이 스위치 하나를 내리면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생산 라인이 3년간 완전히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안 단말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0%의 미국산 부품, 1780도 독자 엔진, 미국 특허 완전 우회, 1400건 역특허, 중동시장 독자 수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6세대 전투기의 심장부를 쥐고 있는 공급망 독점. 한국은 미국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벗어나면서 동시에 미국의 심장에 칼을 겨눠놓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도장을 들고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자만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미국의 목줄을 역으로 쥐어버렸죠. 내가 32년간 지켜온 게 뭐였지?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현황판에 37개 나라 칸들이 형형색색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이 이제는 마치 제 커리어의 수명을 카운트다운하는 디지털 시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에 포토맥 강 위로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제 사무실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것만 같았죠. 저는 그날 밤 펜타곤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전복이었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세계 질서가 제가 자랑스럽게 지켜왔다고 믿었던 그 완벽한 시스템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소리 없이 갈고 닦아 온 칼날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어져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펜타곤 지하 2층의 합동대책회의실에 긴급 소집이 걸렸습니다. 제가 32년간 근무하면서 이 회의실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가동되는 최상위 기밀 시설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방에 들어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몇 년 전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이 한국 때문에 열린 겁니다. 조립 공장이라고, 하청업체라고, 도장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제가 코웃음을 쳤던 바로 그 나라 때문에 말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20명 가까운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군 참모차장인 빌 앤더슨 중장, 해군 전력기획부장, 국방차관보, 국무부 정치군사국장, 그리고 방산기업 연락관들까지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별이 주렁주렁 달린 군복과 빳빳한 양복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외양과 달리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냉동실 안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한 건 공군 참모차장 앤더슨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찰랑거릴 정도로 격양된 몸짓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한국에 대한 방산 수출 전면 금지를 발동해야 합니다. 미국의 기술을 빼먹고 독자 노선을 걸었으니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중동 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국제 제재를 유엔에 상정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즉각 300% 인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테이블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특히 방산 기업 연락관들의 얼굴에는 한국을 짓밟아야 한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당연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무기 체계가 성공한다는 건 곧 자기네 회사의 수십조 원짜리 수출 계약이 증발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앤더슨 중장의 말에 동조하고 싶었습니다. 32년간 지켜온 제 도장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을 제재하고 압박하고 다시 원래의 질서로 되돌려놓고 싶다는 충동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CIA 부국장 캐서린 모건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백발이 섞인 단발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그녀는 정보 분야에서 35년을 근무한 전설적인 분석가였죠. 그녀가 입을 열자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잠아들었습니다. 장군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재를 논하시기 전에 이 한 장의 자료를 먼저 보시죠. 캐서린이 리모컨을 누르자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거대한 공급망 다이어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제가 사무실에서 혼자 보며 식은땀을 흘렸던 바로 그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상세한 분석이 추가되어 있었죠. 스크린 위쪽에는 미국의 차세대 6세대 전투기 NGAD의 엔진 구조도가 있었고 그 아래로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 거미줄의 가장 꼭대기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태극기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지금 스크린에 보이시는 것은 우리 NGAD, 엔진의 핵심 병목 지점입니다. 초정밀 티타늄 알루미나이드 합금의 나노 단조 가공 기술과 99% 수율의 스마트 양산 공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앤더슨 중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서 그 기술을 뺏어오자는 겁니다. 압박하면 결국 넘어옵니다. 일본도 그렇게 무릎 꿇었지 않습니까? 캐서린이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은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의 기술 체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족쇄를 걸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기술 체계 밖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족쇄를 걸 고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 대한 방산 제재를 발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은 즉각 보복 조치로 이 핵심 소재의 대미 수출을 중단할 겁니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우리 지휘와 프렛 앤 휘트니의 엔진 생산 라인이 올 스톱됩니다. NGAD 프로그램은 무기한 중단되고 기존 F-35 성능 개량 사업까지 전면 정지됩니다. 대체 공급선을 구축하는데 최소 36개월. 이 36개월 동안 중국은 J-35를 실전 배치할 것이고 우리는 손가락만 빨게 됩니다. 회의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앤더슨 중장의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캐서린이 안경을 고쳤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순수한 팩트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한국이 다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한국의 손에는 우리 6세대 전투기의 심장을 멈출 수 있는 스위치가 쥐어져 있고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의 팩트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통째로 얼려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재를 외치며 테이블을 내리치던 장군들의 주먹이 풀려내렸습니다. 방산기업 연락관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타원형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실에 있는 20명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충격에 짓눌려 있었으니까요. 제재도 못하고 소송도 못 걸고 중동 시장은 빠져나가고 있고 일본마저 한국 편에 서기 시작했고 우리의 6세대 전투기 생산 라인의 생사 여탈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 이 6가지 사실이 머릿속에서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쓰러지는 동안 저는 32년 커리어의 종착점이 바로 이 차가운 지하 회의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산회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으니까요. 20명의 고위 인사들이 하나둘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들이 하나같이 전쟁에서 진 장군들의 퇴장처럼 처량해 보이더군요. 저는 텅 빈 회의실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직도 그 공급망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고 꼭대기에 태극기가 형광등 아래서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2년 전 이 건물에 처음 출근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장의 주인이 되었다고 가슴이 벅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도장이 아무 쓸모없는 플라스틱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앞에 서 있었죠. 저는 스크린의 전원을 꺼 버렸습니다. 태극기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에 제 지친 얼굴이 유령처럼 비쳤습니다. 그 유령 같은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도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면 벽의 현황판에서는 37개 나라의 불빛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제게 주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죽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32년 전 첫 출근 날 선배가 건네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안에 내 커리어의 모든 것이 담기게 될 거야. 실제로 그랬죠. 첫 승인건의 메모부터 일본 FE, 공동개발 당시의 전략 노트, ITAR 규정 동아시아 적용 가이드라인 초안까지 제 직업적 자부심의 모든 흔적이 이 낡은 바인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인더를 천천히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3년 전 한국 FA50의 폴란드 수출건에서
안남 미사일 탑재를 불허했을 때의 결제 서류였죠. 제 서명과 불허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던 순간 저는 정말이지 뿌듯했었습니다. 한국에 손발을 묶었다는 성취감에 동료들과 와인까지 한 잔 기울였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불어 도장이야말로 한국이라는 잠자던 괴물을 깨운 기폭제였습니다. 제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국은 더 좋은 문을 만들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 체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독자 플랫폼을 구축해버렸으니까요.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압도적인 기술 독립은 어쩌면 제가 직접 촉발시킨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한국은 그냥 우리 엔진을 사서 조립하는 좋은 파트너로 남아 있었을 텐데, 저는 씁쓸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설령 제가 불어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한국은 언젠가 반드시 이 길을 걸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특유의 집념,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와 공장, 한번 이를 악물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무서운 끈기는 제가 32년간 지켜보면서도 끝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사라가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국장님, CNN 속보가 나왔는데요. 사라가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메인 무대가 비치고 있었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의 인물들을 하얗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UAE 국방부 차관과 사우디아라비아 군수획특청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자리하고 있었죠. 세 사람의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두툼한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입니다. 중동의 핵심 산유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KF-21 블록 3 전투기의 대규모 도입 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양국 합산 총 580억 달러로 이는 역대 아시아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미국산 부품이 일절 포함되지 않아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 ITAR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화면 속에서 세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사무실의 현황판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UAE 칸과 사우디아라비아 칸의 불빛이 동시에 꺼져 버렸습니다. 초록도 아니고 빨강도 아니고 노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꺼졌습니다. 미국의 심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어서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의 칸에서도 불빛이 하나씩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가 하나씩 꺼지듯 제 현황판이 서서히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꺼져가는 현황판을 바라보았습니다. 32년간 제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그 현황판이 제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빛나는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건 마치 가장 아끼던 사람의 심장 모니터에서 심전도 파형이 서서히 평탄해지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CNN 화면이 다보스 포럼의 기자 회견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체결된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허락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국의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방위 주권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모든 파트너 국가에게 완전한 기술 독립과 운용 자율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허락이나 간섭 없이 그 한마디가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제 사무실의 벽면, 현황판과 제 책상 위에 놓인 결제 도장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32년 동안 함께해온 그 무거운 결제 도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 도장으로 수만 건의 서류의 승인과 불허를 찍어왔습니다. 이 도장 하나로 수십 개 나라의 전투기가 하늘을 날기도 하고 창고에 처박히기도 했죠. 한때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도장은 그냥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서랍 안에 조용히 내려놓고 대신 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직서의 마지막 줄에 서명을 한 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폈습니다. 묘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병사처럼 어깨가 한결 편해진 기분이었죠. 창밖에 포토맥 강 위로 겨울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강물 위에 번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저는 예전처럼 그 풍경을 내 세상이라는 오만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을 뿐이죠. 32년간 저는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도장이 세계의 하늘을 지배한다고 믿었죠. 동맹국들은 영원히 미국의 울타리 안에서 고분고분하게 머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본을 길들인 것처럼 한국도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울타리 안에서 불평하거나 울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를 악물고 밤낮으로 연구실에 불을 밝히며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죠. 우리가 쳐놓은 특허의 그물망을 뚫은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바다를 개척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걸어놓은 ITAR의 족쇄를 끄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 모든 것을 이루면서도 한국은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일 탑재를 불허하고 수출을 막고 기술을 통제했을 때 한국은 분노에 울부짖거나 워싱턴에 와서 제발 풀어달라며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으로 답했죠. 차갑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32년간 과소평가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아직도 CNN이 다보스 포럼의 후속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F-21 블록 3가 중동의 사막 상공을 시범 비행하는 영상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그 전투기의 쌍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색 화염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자주적인 불꽃이었습니다. 1780도의 지옥불을 견디며 타오르는 그 화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간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고 어떤 강대국의 도장도 어떤 제국의 족쇄도 꺾을 수 없는 기술 자주의 뜨거운 증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파트너로 대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청업체가 아닌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존중하고 함께 걸어갔더라면 적어도 580억 달러의 중동 시장을 통째로 잃는 이런 참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영원한 갑이라는 착각, 도장 하나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무덤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의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황판을 바라봤습니다. 37개 나라의 칸 중 여러 개가 이미 꺼져 있었고 남아있는 불빛들도 예전처럼 밝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제 도장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노력의 승리였고 불의한 통제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의 승리였으며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보편적 희망의 승리였습니다. 32년간 도장을 들고 서 있던 사람으로서 인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한국의 승리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의 진짜 주인은 도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날개를 만든 자라는 것을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무기체계 평가관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스스로 날개를 만든 나라는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